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4일 김대현의 뉴스카페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정상 녹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 방미했을 때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화제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악수를 하고 나서 자신의 옷에 손을 쓱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일종의 해프닝이겠죠. 이게 뭐 습관적으로 어 이럴 수 있습니다. 뭐 땀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긴장을 했거나 했을 경우 이럴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의 댓글이 참 가관이라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남기셨네요. 더러운 걸 만지면 무의식적으로 닦게 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그리고 본인이 닦고 싶어서 닦는 건데 뭐가 문제냐? 오히려 지적질하는 게 더 결례 아니냐? 네. 이런 댓글 뭐 여러 가지 댓글이 뭐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건 뭐 그 일종의 해프닝 아니냐,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 문재인의 어떤 뭐 스크라치를 내는 거, 기스를 내는 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꼭 이런 해프닝이 약방의 감초처럼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월 24일, 네, 김대현의 뉴스카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국힘당에서 6월 11일 날 전당대회를 개최하죠. 네, 새로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자, 5월 22일, 지난 22일 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김웅, 김은혜 등 총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만 보고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종래의 조선일보에서 예를 들어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뭐 그 늘상 등장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연배가 좀 있거나 아니면 당의 중진들 이런 중심으로 이 사진의 메인 화면을 기사의 메인 화면을 장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나경원은 늘 등장하던 사람이 맞죠? 네. 그런데 이준석은 묘합니다. 이렇게 나경원 대 이준석의 마치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 물론 뭐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조선일보가 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좀 이 전당대회가 가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그 구도를 짜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종래와는 조금 국힘당 당대표 선거가 좀 달라지는 양상입니다. 중진의 다선 의원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앞서 나가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진 가운데 뚜렷하게 선두권을 뭐 굳혔다, 압도적이다, 뭐 대세다, 이런 인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원의 지구당 위원장을 하는 이준석, 또 초선의 김웅과 김은혜 의원 같은 사람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정치권 인사는 이 중진 인사들의 합종 연행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자, 그걸로 볼 때 중진들이 오히려 지금 조금 다급해진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김웅, 김은혜 이렇게 5명이 예비 경선을 통과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이건 뭐 일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그런데, 자,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원외와 초선 이 3명이 단일화를 통해서 나경원 혹은 주호영과 1대1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정말 예측 불허로 흐를 수가 있지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당내에서는 좀 이 중진 쪽에 서 있는 참모들은 좀 긴장을 하는 것 같고, 어 원외나 초선 쪽, 그리고 특히 바른정당계 출신 뭐 유승민계라고도 불리고, 뭐 여기는 이제 정병국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쪽에서는 굉장히 조금 호응도가 좀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여론조사에서 의외로 이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이런 중진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여론조사 조항을 넣자는 꼼수를 내놨습니다. 뭐 미미한 수치이지만 역선택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출마한 이들이 차기 대선 주자도 아니고 여론조사상 보수의 상징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 없는데, 그럼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건 오히려 당원이나 보수당 정당 지지층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끌고 가서 기존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심산으로 비춰집니다. 뭐 사실 여러분, 이럴 거라면 아예 일반 시민 대상의 여론조사를 넣지 말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 가운데 국힘당 당대표 선출 여론조사에 응해서 굳이 역선택을 하는 사람의 숫자, 그게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조족지열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과거 민주당을 선택했던 사람, 현 정권에 실망한 중도층, 이런 사람들, 국힘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혹여라도 자신이 누군가를 지지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음에 있을 선거에서 국힘당의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픈마인드로 본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역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어쨌든 임기 말이고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여론이 상당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문호를 좀 개방을 해서 아주 미미한 수치의 역선택보다는 전체 모든 국민에게 좀 열려 있다라고 하는, 원래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포함시키는 그 취지를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일반 여론조사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빗장을 걸어 잠그겠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비 경선은 이미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힘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은 이번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선에서도 이 조항을 지금 넣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게 제동이 걸릴 것 같고요. 참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한심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그때 왜 이렇게 일반 민심을 당의 이 주요 선거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취지를 그때 고무줄처럼 왜 늘 당겼다가 놨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원외와 초선의 바람을 최대한 축소한 채 본 경선에서 예봉을 꺾겠다, 뭐 이런 심산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예비 경선 룰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여론조사 50%입니다. 본선은 당원 70, 일반인 30%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비 경선에서 타 정당 지지 의사를 가진 이들이 배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의 이 비율 자체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5대5, 7대3인데, 근데 5대5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이 당 지지자가 아니면 투표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룰을 정해놨습니다. 여론조사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5대5나 7대3이나 이 비율 자체가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비 경선이나 본 경선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뭐하러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을 나눠서 합니까? 괜히 돈만 들이고 그냥 예비 경선에서 1위를 한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 이래서 보수당이 좀 꼴통당이다, 뭐 꼰대당이다 하는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자, 보수당의 체질 변화를 위해서 따끔한 채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저는 젊은 사람을 많이 지지해서 국힘당도 놀라고 일반 국민도 놀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뭐 그래야 정당이 바뀌는 것 같다. 좀 체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인가요? 네. 자, 한길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힘당 대표 지지도는 이준석이 30.1%, 나경원이 17.4, 주호영이 9.3, 김홍이 5.0, 김은혜가 4.9, 홍문표가 3.7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에 올라탄 국힘당 소속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지금 원외 인사와 초선 국회의원들의 이 선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 반란을 꿈꾼다. 1위 이준석을 지원 사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자, 원외와 초선 토론을 보면 당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유쾌한 반란, 당원 여러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후보들의 잠재력에 주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잠재력의 포인트가 있죠. 네, 이 젊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이 바람을, 이 훈풍을 잘 좀 지지해달라 이런 투로 해석이 될 법하죠. 자, 원희룡 제주지사도 비슷한 코멘트를 좀 내놨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이 오세훈보다는 좀 더 강력한 지지 의사를 내비쳤는데 젊은 바람이 전당대회를 휩쓸고 있다. 이 바람의 동력은 변화에 대한 열망, 지지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세훈, 원희룡 두 사람 다 아직 차기 대선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에서 출마가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고 원희룡은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그러면 출마를 완전히 배제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세훈의 지지율이 조금 더 근데 좀 주춤하죠. 제가 처음에 예상컨대 만약 그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된다, 그러니까 국힘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찍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안철수하고는 좀 다르네요. 안철수 후보는 일단 서울시장이 됐으면 아마 두 자릿수 지지율을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은 생각보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네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보통 한 3%, 4% 그 박스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걸로는 차기 대선을 운운하기가 참 어렵죠. 자, 이런 오세훈 원희룡의 발언에 대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주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뭐 꼭 그래야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뭐라고 했느냐? 서울시정에 바쁜데 오세훈 전당대회에 너무 관심이 많다. 시끄럽다.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요거는 또 대선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는 결국은 이 선거가 그 당대표 선거가 나경원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제2의 인물이냐로 귀결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애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나경원에 대한 약간 피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에 당대표도 나왔지만 그 전에 서울시장도 나왔었고 그 선거 때만 되면 등장을 한다. 뭔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그 낡은 이미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미지가 조금 예사롭지 않은 게 오늘 말이죠. 난데없이 자동차 관련된 이걸 뭐 논란이라고 할까요? 논란은 아니겠죠. 이거 자동차와 관련된 해프닝. 네. 뭐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나경원이 이제 본인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젊은 사람들의 돌풍이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번 당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는 자리다." 뭐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만 이제 예쁜 스포츠카에 젊은 사람들, 이 원외나 아니면 초선들을 빗댄 것이고 본인은 화물 화물 트럭에 빗댔는데 참 묘하게도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 김은혜 김은혜 의원은 당대표에 출마한 사람이죠. 김은혜 의원은 어 자신은 이 카니발이다. 승합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대선 주자들을 태우고 전국을 돌며 신나는 대선 축제를 벌이겠다. 카니발은 이제 축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승합차, 기아에서 나온 승합차의 차량 명칭이기도 하죠. 본인을 카니발에 비유를, 승합차에 비유를 했고, 자, 이준석은 어 자신은 전기차라고 또 얘기를 했네요. 매연도 안 나오고 가속도 빠르고 내부 공간도 넓어서 많이 태울 수 있다. 자,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자동차가 뭐가 중요하냐, 때 아닌 무슨 자동차 논쟁을 펼치고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자동차보다 운전자가 더 중요하다. 운전수가 더 중요하다. 나는 KTX를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겠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기차를 얘기했습니다. KTX. 자, 그러니까 나경원은 화물차, 이준석은 전기차, 김은혜는 승합차, 주호영은 기차. 네.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높으면 백두산이었나? 네, 뭐 이렇게 쭉 가는 뭐 이게 뭐 네버엔딩 뭐 스토리 같은 게 있는데 말이죠. 자, 저는 조금 근데 이 비유 자체가 현재 국힘당의 당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들을 잘 상징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경원은 화물차, 뭐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이준석은 전기차, 김은혜는 승합차, 주호영은 기차. 기차라고 안 하고 KTX라고 하겠습니다. KTX 재밌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참 이런 거 참 그 뭐랄까 언어 유희라고 할까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생각 예상 외로 그 지금 현재의 어떤 흐름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화물차와 전기차와 승합차 그리고 기차가 대결을 했을 때 누가 이길까? 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에 탑승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요즘은 전기차가 트렌드이긴 한데 뭐 KTX가 트렌드 아니냐 그러는데 기차는 빠르죠. 빠르면 비행기고 비행기는 높고 네. 네, 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뭐 KTX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승합차를 선택하는 분도 있을 텐데 왠지 그 트럭 화물차 선택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 자신을 비유한 거 조금 어, 좀 뭐랄까 좀 별로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차기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아주 재미난 그 해설 기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문화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거의 홍수죠, 홍수. 뭐 자고 일어나면 여론조사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여론조사. 그만큼 우리가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화일보가 딱 보도를 한 방식은 전화 면접 여론조사와 자동 응답 ARS 여론조사의 차이, 이게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도 극명하게 좀 드러난다. 자, ARS라고 불리는 자동응답. 여러분 자동응답
여론조사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기는 어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네, 이번엔 무슨 차기 대권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은 1번을 눌러주시고 2번은 2번을 눌러주시고 뭐 이렇게는 쭉 이제 녹음돼 있는 이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번호를 누르면 1번, 2번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자, 이걸 ARS 자동응답식이라고 하는데 전화 면접은 이게 아니라 직접 전화 면접원이 전화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네, 여기는 어디고요? 한국갤럽입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차기 대선 중에 누굴 지지하십니까? 네, 1번 윤석열, 2번 이재명, 3번 없다, 4번 뭐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런데 자, ARS로 여론조사를 그랬을 경우에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수치를? 일단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5월 3주차 조사를 했을 때 ARS 방식입니다. 윤석열이 32.4, 이재명이 23.8로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높게 나오죠. ARS는. 리얼미터도 ARS로 주로 합니다. 리얼미터 4월 말 조사 결과에서도 윤석열이 32%, 이재명이 23% 거의 비등하게 나오죠. 비슷하게 나오죠. ARS에선 윤석열이 높게 나온다. 약 한 10%포인트 정도. 자, 그럼 전화 면접은 어떨까요? 전화 면접 한국갤럽 5월 첫째 주차 1주차 조사를 보면 이재명 25, 윤석열 22.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하는 매주 조사합니다. 5월 3주차 조사를 보면 이재명 25, 윤석열 19.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요거는 대체로 오차 범위 안에 있거나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나면서 이재명이 좀 앞선다. 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자 대결이 아니라 여러 후보를 한 10명 되는 여러 후보를 세워놓고 한 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가상 양자 대결은 다를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ARS로 조사했을 경우 리얼미터가 주로 하는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한 45%포인트 정도, 이재명이 35%포인트. 양자 대결에서도 ARS는 자동응답식 여론조사는 윤석열이 한 10% 정도 더 높다. 하지만 전화 면접 한국갤럽 같은 경우 이재명이 42, 윤석열이 35. 이재명이 약 7%포인트 정도 더 나오는데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양자 대결 구도에서 전화 면접으로 한다면 이재명이 앞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ARS 여론조사 방식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야지만 이 자동응답식을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상대가 나의 의도를 다 캐치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 의견을 피력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여론조사는 이제 흐름을 읽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유권자의 성향은 그때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막상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요, 야, 이번엔 누가 이겼어? 이재명이야? 윤석열이야? 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인구의 회자가 되다 보면 이게 의외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거에 말이죠. 대세가 누구구나, 누가 앞서가고 있구나, 이런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유권자의 성향은 그때 바뀌게 마련입니다. 완전히 보수인 한 25% 정도, 완전히 좌파인 한 25%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50%의 이 스윙 보터들이 계속 바뀌고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때 유권자의 성향이 바뀐다고 볼 때, 이런 측면에서 다소 보수적 방식의 전화 면접 방식, 이게 여론을 안정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역시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더니 윤석열이 32.4, 이재명이 28.2, 이낙연이 10.3. 자, ARS 조사 방식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이 좀 높게 나오는데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ARS 조사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
지금은 32.4와 28.2라면 오차 이거는 이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팽팽한 접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재명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마 국힘당보다는 더 먼저 차기 대권 주자를 선정하는 경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선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컨벤션 효과의 일종으로 이재명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제가 볼 땐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등장 시점, 정치를 시작하는 시점이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는 그 즈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뒤에 나와도 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상당한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조금은 곤혹스러운 이 어떤 당내 경선을 좀 치르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좀 누락돼 있었는데 이 TBS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1등은 윤석열, 2등은 이재명, 3등은 이낙연 10.3, 그리고 우리의 홍반장 홍준표 4.5, 오세훈 4.1, 안철수 3.5, 정세균까지 소개할까요? 정세균 3.1,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쭉쭉쭉 나갑니다. 네. 자, 여론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기왕지사 조금 더 나가볼까요? 자, 국민의힘 호남에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상승세에 올라탔다. 그래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느냐? 국힘당 정당 지지율이 호남, 광주, 전라에서 20%를 돌파했습니다. 21.9%가 나왔습니다. 21.9%.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1990년대 이후에 보수 정당의 지지율 호남, 광주, 전라에서 20% 이상을 돌파한 거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네, 몇십 년 만이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 뭐 중간중간에 약간의 이제 이게 오르락 내리락은 있었습니다만 21.9%가 나온 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김종인이 이제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때 지지율이 고점을 찍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18.6%였는데 이번에 이보다 높게 나타났죠. 자, 이런 걸로 볼 때 이번 5.18 국면을 지나면서 상당히 좀 지지율이 좀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21.9%가 뭐 그리 높은 거냐, 뭐 그냥 전국 평균보다 낮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 총선 때와 한번 대비해 볼까요? 지난해 총선 때 국힘당이 광주, 전라에서 얻은 정당 지지율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4%. 네. 엄청나게 수치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광주, 전라에서 지지율은 47.9%,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선거가 목전에 닥치면 좀 달라지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수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2010년 말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 보수 정당의 총화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MB가 집권을 하고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바닥 정서가 형성돼 있을 때인데, 광주 전라에서 당시 18.3%를 찍은 바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고점이었는데 2년 뒤에 대선을 치러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죠. 이때 대선 때 호남 득표율은 10.3%, 간신히 두 자릿수를 찍으면서 이것도 나름 그때는 선전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남 지지율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 인사들의 투표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국힘당이 22%에 가까운 정당 지지율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당시 전 대표가 이끌던 보수당, 그 당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광주 호남, 광주 전라에서 18% 정도였는데 지금 21.9%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다음 대선에서 목표는 두 자릿수를 다시 호남에서 받는 건데, 그게 이대로 가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국힘당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 이후에 내년 대선까지 가는 길목에서 이 지지율이 과연 유지되거나 지켜질 수 있을지, 혹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뭐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더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이 수치만이라도 지킨다고 하면 대선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제가 늘 비판해 왔던 대목인데, 단기적 관점에서 한두 번 어떤 이벤트 형식으로 이렇게 호남에 가서 구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 진짜 본선 선거에서는 결국은 지지율이 훅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20%까지 갔다가 정작 본인 선거에서 10%를 간신히 넘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선전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뭐 저도 약간은 의심이 됩니다만, 어쨌든 당대표 선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호남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힘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짊어져야 할 숙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뉴스 갈까요? 이쯤 진행하면 막시무스와 외솔님과 베니님과 엘지현님, 네, 등등이 들어오셔갖고 마구마구 댓글을 다시면서 우리 스패너로서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겠죠? 네, 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어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어준은 마포에서는 거의 뭐 취해복권, 거의 뭐 마포의 대통령이다. 이런 그런 말을 들을 법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는 모두 5인 이상 이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가 내세운 방역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방송인 김어준은 지난 1월 달에 7명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쳐 잡섰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했다고 해서 당시 그 사진을 누군가가 찍어서, 네, 진정을 넣었죠. 야,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저 이런 셀럽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이런 공개된 장소에 와서 7명이 떼거지로 모여갖고 커피를 마시는 거, 이건 방역 수칙 위반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포구에서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진정인이 좀 화가 났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야, 이것이 말이 되냐? 서울시 니네가 판단해봐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판단을 의뢰했고,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마포구청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이 직권으로 마포구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이런 유권 해석을 질병관리청이 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포구청 니들 맘대로 해, 이렇게 된 거죠. 자, 마포구는 어떤 곳입니까? 민주당 정청래,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마포구 갑을, 구청장도 민주당, 구의원도 다수가 민주당이죠. 그래서일까요? 마포구가 김어준 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자, 어쨌든 서울시가 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반면에 마포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질병관리청이 뭐 나름 중재 같은 역할을 했는데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다. 자, 여러분, 만약 야권 성향의 유명 인사가 동일한 커피숍에서 7명이 모여서 커피를 마셨다, 그걸 누가 진정을 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그러면 마포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부과했겠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지금 방역 2단계 조치에 따라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포구 관내에서는 김어준 같은 사람은 7명씩 모여서 커피를 마셔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포구는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종의 해방구 아닙니까? 그럼 홍대나 이런 데서 젊은이들이 7명, 10명이 모여서 커피 마시는 것도 문제가 안 되겠네요. 과태료를 매길 수가 없으니까, 안 매기니까. 자, 별 거지 같은 경우를 다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마포구청의 이 판단은 뭐 나름 지들끼리 뭐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놨겠습니다만은 전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럼 이게 일반화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 그 홍대 입구 같은데 마포구청 소관입니다. 관내입니다. 홍대 같은데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10명, 20명 모여 있다고 해서 방역규칙 위반이라고 과태료를 마포구청이 부과한다?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김어준에게는 안 하고 너한테는 한다? 아, 마포구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글쎄요. 네. 마포구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럼 네, 정말 그지 같은 경우를 다 봅니다. 네. 이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걸 의식하고 좀 지키죠.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방역수칙이라는 것이 약간 공산주의 방식이라서 사회주의 방식이라서 별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다수 국민이 따르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을 반영한다면 김어준의 행동은 이거는 사실은 좀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루는 게 맞죠. 더군다나 유명 인사 아닙니까? 서울 시민 돈으로 매회 200만 원의 출연료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말이죠. 지가 이 서울시 방역관, 서울시의 입장, 과태료 부과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 사과는 했나 몰라. 에이, 에라 이놈아.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용구 차관이 조금 좀 뭐랄까 좀 힘들어졌다? 아니면 이 사람 까딱하면 징역형을 살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람들은 대체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잘된 일이죠. 아까는 김어준은 커피를 잡숫고 네, 방역 규칙을 위반했다. 뭐 이건 사실은 소소한 사안이죠. 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술을 잡숫고 택시 기사분을 폭행한 혐의, 그래서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이용구와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징역형을 선고해야죠. 마땅히. 자, 지난 4월 13일 경남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운전자 폭행을 한 A씨에 대해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밤 11시쯤 술을 먹고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기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해당 택시기사는 재판부에 선처까지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지난 4월 9일 서울 동부지법에서도 동일한 사건,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 택시를 탔던 B씨, 우산과 택시기사가 자기가 가자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우산과 손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 이용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죠. 애초에 이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입건됐어야 할 이 차관이 경찰에 외압을 넣어서 단순 폭행으로 처리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 받았는데 물론 요거는 경찰이 이 차관은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가 없다,
요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데 이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네. 워낙 인제 이 이용구가 친정권 성향이고 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 또 이끄는 그런 검찰청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신뢰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법원에서 유사 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 네, 요것만 놓고 봐도 이용구는 곧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법무부 차관이 이 지경인데 법무부 장관은 또 어떻겠습니까? 네, 뭐 뻔한 번데기 아니겠습니까? 네, 박범계가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참 고발도 많이 당합니다. 참 정말 이 사람도 나중에, 예, 이 모든 고발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참 궁금한데, 자, 우선은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 네, 이종배 대표가 이끄는 이 법세련에서 오늘 이 박범계를 공수처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지난 3월에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죠. 자, 그러니까 박범계가 다시 심의하라 하면서 수사 지휘를 했는데 여기서 일부 이 해당 사건, 이 사건 관계인의 피의 사실을 공개했다. 네. 자, 법세련은 박범계가 형사 절차 전자화법, 참 어렵네 이름도. 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세련은 또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검사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만큼 심각한 비위임에도 박 장관은 사실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공소장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온갖 호들갑을 떠는 이율배반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차관은 술을 처잡숫고 택시기사분을 폭행해서 조만간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장관은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고소 고발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장관을 하질 말든지 아니면 이 조직 내에서 이렇게 좋은 평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면 장관을 하지 말아야죠. 그 장관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자, 이에 앞서서 박범계는 피의자 신분이 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업무 배제 등의 장관으로서 응당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국힘당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 고발장이 아마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법세련 이종배 씨가 고발한 것만 해도 한 서너 건, 너댓 건 되는 것 같아요. 너댓 건. 네. 그리고 국힘당까지 나서서 고발을 했고 여기에 또 몇 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이 일은 못하고 맨날 고소고발만 당하고 차관은 기소가 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기소가 되고 검찰총장은 정치 편향 논란에 휘말려 있고 이게 지금 나라 꼴이 뭡니까? 에이, 정말 무슨 개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좀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참, 에이, 참. 자, 다음 소식 갈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천안함 사건으로, 네, 그 우리 국군 장병 34명이 목숨을 잃었죠. 자, 그런데 이 가족에게 지급돼야 할 연금이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천안함 영웅들을 또 울렸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유족들에게 그 연금을 지급하면 되지. 이걸 왜 안 하는 거죠? 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금 전사자 순직자 34명의 유족에게 밀린 연금이 총 6억 5,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민주화 운동 뭐 이런 사람들은 돈 주려고 온갖 그 법안 만들고 뭐 쟨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 복무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우리
국군 장병 그 유가족들에게 연금은 또 안 주고 있다. 이게 개인별로 보면 약 700만 원에서 많게는 5,600만 원까지 밀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전사 순직 장병의 실질적 명예회복 차원에서 그 진급 그리고 뭐 계급 추서 이런 것들 좀 빨리 해달라. 그래서 뭐 이 법도 통과시키고 했는데, 자,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이 유족연금에 대한 이 부분 지급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국방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다른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해당 업무가 늦어졌다. 별 개수작이죠. 개소리입니다. 이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몸을 던졌던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연금 지급하는 것을 참 할 일이 많아서 네 놓쳤다. 예.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나요? 네. 음, 정부가 마치 전사 순직자들을 잘 예우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는 하지만 생색은 다 내놓고 정작 예우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죠. 이 유족에게 연금 추가 지급 안내본만 보내고 1년 9개월째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희생된 용사들에 대해서 또 이 진급을 뭐 한 단계 두 단계씩 이제 올려주는 이런 추서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전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국가를 위해서 그 희생을 했던 국군들에 대한 베테랑들에 대한 이 예우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공공적인 행사나 이런 데서 다 그 예우를 가장 먼저 식순에 포함시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나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우를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서울 반포 공원에서 사망 발견된 고 손정민 씨에 대한 추모, 이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뭐 한편으로 보면 이 남 얘기 같지 않기 때문에 내 아들 같아서 이런 추모도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함께 이 고 손정민 씨에 대한 이 추모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달째 지금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게 촛불을 들고 모이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도 오후 7시 30분에 서울 반포 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 손정민 씨 추모 이 행사를 했고요. 여기에도 약 한 7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한 달째 분노를 하고 있나?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한강공원이라고 하는 오픈된 공간에서 나도 당할 수 있는 일,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 이 의대생 젊은 친구의 죽음을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네, 이래서 전국 각지에서 손 씨를 추모하는 이런 열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열기를 또 약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악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런 열기 저는 이런 열기가 어 다른 곳으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하철 2호선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공적으로 우리가 이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폭발력을 지닐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손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이 게시물에 44만 8천여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예, 정부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나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비등해지고 있는 점,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 참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선은 국가수라든가 이 경찰 수사를 조금 더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어떤 살인 사건이다 이런 그 의혹만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 사건 풀리지 않는 미제 사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정도 되면 경찰도 아 뜨거워라 하고 아마 거의 모든 이 수사팀을 동원해서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것 같은데 진짜 진실에 가까운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다음엔 경찰청 앞에서 이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문가들 얘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요? 공신력에 대한 불신이 터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다만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경찰청 그리고 또 이 손 씨의 친구 A 씨, 네, 이 A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해서 권익이 침해됐다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조금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이 친구 A 씨는 벌써 7번째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손 씨가 숨질 당시에 또 신고 있었던 양말에서 채취한 토양 성분과 한강변 잔디밭, 수면 아래 흙 성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국과수에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런 분석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월 24일 여러분 이 녹방으로 좀 여러분과 좀 만나 뵙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는 것도 상당히 좀 스피디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자, 오늘 고생해 주신 우리 스패너분들 LG현 LG현님, 베니님, 네, 외솔님,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대현TV 회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네, 자,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저는 내일 저녁 때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